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5일 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용감해져라, 위험을 감수해라, 경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파울로 코엘료. 참 좋은 오늘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행복은 우리를 향해 미소 짓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세요. 네, 아침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글들을 보내주신 감사스마일TV 찐팬분이 계시는데 방송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전에 제가 부동산 투자는 선택 아닌 필수,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 제가 이벤트 10분을 어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다 남겨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주소, 책 받으실 주소하고 문자나 메일로 저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연락처를 알 수가 없고 계속 댓글을 남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이 9월 5일이니까 내일 모레 9월 7일까지 책 받을 주소를 갖다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취합을 해서 원앤원북스 출판사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댓글 남기셨던 것들 다 확인하셔가지고 당첨자 10분 제가 닉네임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꼭 주소 저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강민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댓글을 안 남기셨어요. 왜 댓글을 안 남기셨는지 모르겠지만 댓글 안 남겨주신 분들은 정말 패스합니다. 이제 9월 7일 이후에 저에게 책을 못 받았다, 또 책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꼭 저에게 문자나 메일로 해가지고 받으실 주소하고 연락처, 성함 좀 알려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집값 폭락론 빗나간 이유, 금융위기도 과잉 공급도 없었다. 땅집고의 블로그 글을, 차학봉 기자님의 블로그 글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금융위기라든지 2009년도에 운이 좋게 부동산을 시작을 해서 감사스마일은 금융위기를 경험을 했고 보금자리 주택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이기 신도시가 그때 많이 입주를 했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저도 이제 작년에 집값이 이렇게까지 앞으로 빠지긴 하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올 하반기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상을 했는데 운이 좋게 제 예상이 맞았고, 내년이 되게 되면 집값이 폭락이 아니라 폭등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2020년, 2021년처럼 그렇게 폭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올 전반기보다는 전고점을 회복을 할 것이고요.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고양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랄 정도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이 지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이 누른다고 해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분 좋게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내 방송을 들었는데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싫어요, 그러니까 싫어요 버튼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글을 좀 살펴드리면 혼돈의 부동산 시장 어디로, 빗나간 폭락론.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은 집값이 가계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데다가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상위권이어서 주택버블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서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받아서 올해에도 폭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22% 급락하면서 폭락론이 적중하는 듯 했는데 현재까지 예측은 크게 빗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거의 10% 정도 올랐고요.
이는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6월 6일 기준으로 2009년과 2021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지금 높은 상승률입니다. 또 작년 하락분의 절반 가까이 회복됐고요. 지난해 집값을 폭락을 주도했던 서울 잠실이라든지 경기도 동탄, 인덕원, 인천 송도, 신도시 등의 집값이 폭락 전 고점에 근접했거나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결론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가계부채론의 허와실, 급반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높아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부터가 사실과 좀 다르고요. 또 OECD 통계에 따르게 되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이 105%로 미국, 일본, 프랑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높거나 비슷한 나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위스라든지 호주, 홍콩, 뉴질랜드 등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집값이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급상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여서 금리 변동에 또 취약하고요. 이들 나라들도 2023년 상반기에 집값이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이런 바로미터가 부채라든지 대출 구조의 특수성으로만은 특정 국가의 버블 붕괴를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주기적으로 집값이 급등과 급락을 경험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봉 기자님께서 땅집고에서는 집값 폭락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0년대 신도시 개발 등의 주택 공급 급증에 의해서 장기 하락했고요. 이때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87년에 24만 가구, 89년도에는 46만 가구, 90년도에는 75만 가구 정도로 가구 증가가 거의 30만 가구보다 2배 많은 공급 폭탄이 터지면서 폭등하던 집값이 91년부터 하락세로 전환했고 96년까지 하락이나 부합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미분양 아파트가 95년도에는 15만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97년도에 IMF 외환위기로 해서 금리가 치솟고 기업들의 연쇄부도 등의 충격으로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국가부도 이익에 직면했고 이때는 감사스마일을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97년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제 98년도에 이제 제가 군입대를 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이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원래 이제 훈련 받을 때 빵 하나, 마스터 하나가 이제 일일 지급이 됐는데, 빵 하나, 마스터가 이제 격일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빵이 나왔다고 하면 내일은 마스터가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또 빵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루에 빵하고 마스터가 나오질 않고 반을 줄여서 한 번만 지급이 됐다. 이틀에 이제 하루에 2개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이틀에 2개가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97년도 IMF 외환위기가 정말 우리나라를 갖다 정말 힘들게 했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고, 저는 운이 좋게 IMF를 비껴나가서 98년도에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임관을 해서 그런 영향은 잘 받지를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6% 폭락했고요. 이때 1년도 지속되지 않았는데 99년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12.5% 올랐고 2002년도에 집값 대폭등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V자형 반등은 외환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금리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의 폭발적인 증가가 집값을 밀어 올렸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2008년도에 리먼 쇼크로 인해서 금융위기로 집값이 폭락했는데 당시 한국은 우리나라는 1년 만에 급반등했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 제가 이것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정말 하락세가 그러니까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별 차이가 없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나게 쌌었고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이때 마포구에 있는 마레프도 미분양이 났는데 제 기억으로 6억에서 7억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금액에도 사람들이 사질 않았고 삼성을 예를 들게 되면 22단지가 입주를 했을 당시고 21단지가 입주를 했을 당시인데 2012년도에 마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차 아이파크 분양을 했는데 2013년도에도 미분양이 났습니다. 이때 분양 가격이 4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당시 주택 공급이 급증한 데다가 미국 유럽의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았다. 이때 주택 공급이 왜 급증했냐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보금자리 주택, 원흥의 보금자리 주택, 그다음에 강남의 보금자리 주택이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고, 또 하나는 판교라든지 위례, 동탄 2기 신도시 입주가 맞물려 가지고 공급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을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부동산을 하셨던 사장님들도 제가 삼동이랑 뭐 좀 싼 지역이 있는데 집장만을 갖다가 내 집 마련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들 저에게 욕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왜 집을 사라고 하느냐. 근데 그게 불과 딱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2년, 13년, 제가 기억으로는 거의 13년이 바닥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급이 급증했기 때문에 2기 신도시라든지 보금자리 주택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그냥 결론인데 폭락의 조건은 오지 않았다 아직.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금융위기하고 공급 과잉.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는 거는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되는데 이 금융위기가 지금 작년에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위기가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상 오지는 않았고 근데 금리만 인상이 됐습니다. 두 번째, 공급 과잉이 폭락의 조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공급 과잉이 서울 수도권, 뭐 지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서울 수도권은 인천을 제외하고는 경기도하고 서울은 공급 그렇게 과잉이 되지 않은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의 조건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집값의 폭락론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빗나갔다. 예상이 빗나갔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가 좋지는 않지만 국내적으로 현재까지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고 주택 공급도 폭락이 아니라 급등이 우려되는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급량 인허가 기준이 연간 52만 가구인데 2015년하고 2016년도에는 76만 가구, 72만 가구까지 급증했고 2020년도에 45만 가구까지 줄어들다가 재작년에 54만 가구, 그다음 2022년에 52만 가구. 올해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27%, 착공 물량 같은 50% 감소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부터는 이제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뭐 폭등까지는 아니겠지만 폭락의 조건은 지금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미국의 금리가 다시 치솟고 중국발 경제 위기가 몰려들게 되면 상황이 다시 180도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중국발 경제 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제가 판단했을 때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때 그렇게 심각하게 위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버티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도 내관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내가 탈출구를 좀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집값 폭락론이 빗나간 이유 이 금융위기도 과잉 공급도 아니라라고 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을 텐데 꼭 전문가분들께서는 이렇게 안전장치를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라든지 중국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도 지금 부동산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폭락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좌시하진 않을 것이고 미국도 경기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금리를 갖다 인상할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유럽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럽도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까지 이렇게 하락을 갖다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런 주택 공급의 시그널을 갖다가 펼쳐 나가면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좀 꾀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앞으로 그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합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 TV 찐팬분께서 제 방송이 조금 늘어진다, 조금 길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시간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 집값이 폭락론이 지금 빗나간 이유, 두 가지 이유입니다. 금융위기도 과잉 공급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폭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 내후년에 공급이 많이 생기고 금융위기가 생긴다라고 하면 폭락이 올 수 있겠죠. 과거의 사례가 지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세 번의 집값이 폭락한 시기가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게 되면 작년하고 올 전반기까지가 집값이 좀 폭락을 했죠. 그렇다고 따지게 되면 집값이 폭락한 이유는 정말 단적으로 금융위기와 과잉 공급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집값이 안정이 되고 폭락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융위기도 아니고 금리 인상도 아니고 금리가 안정이 되고 과잉 공급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반대로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내 집 마련 한 채이신 분들은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정말 상관이 없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좋은 타이밍이다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또 어떤 분들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추석 전에 매수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추석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은지라고 제게 물어보시면 사람들은 먼저 펭귄의 원리인데 펭귄이 이제 안전하게 이제 딱 뛰어내리는 게 절벽에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이제 먼저 뛰어내리는 펭귄이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뒤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추석 이후보다는 추석 전에 선택을 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집값 폭락론을 갖다가 예상했던 분들 죄송하다고까지는 그렇고 어찌됐든 예상이 좀 빗나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내년에 집값이 폭락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발 그런 분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본인들의 부동산 인사이트를 소신껏 가져나가시고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면 분명히 좋은 부동산 인사이트를 얻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 제가 물론 제가 이 책을 갖다가 읽어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부동산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부동산 인사이트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책이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또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읽다 최진곤 대표님의 이런 부동산 인사이트 제가 들어보니까 야 이분도 상당히 부동산적으로 내공이 상당히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미래를 읽다 구독도 한번 해보시고 또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도 한번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